세상은 빨리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꾼다. 고객을 위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 리더는 엄격함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메리츠 화재. 100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 화재. 100년 전 겁도 없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금 누구보다 먼저 바꾼다. 앞으로 100년 그렇게 나아간다. 리더는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메리츠 화재. 더 치밀한, 더 쾌적한, 더 아름다운 그런 창호는 하나뿐이니까 창호는 휴그린으로 할게요. 금호석유 화학 휴그린. 선배님이시죠? 대선배님. 네. 그렇죠. 네. 선배님 안 하는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선배님 너무 빨리 있었다. 예, 앉으세요. 네, 예. 경찰에서는 저기 어떻게 젊으신 경찰분도 전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선배님인데.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네. 어떻게 이야기가 회자돼요? 따로 동료들이랑 얘기해 본 적은 없고요. 전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고. 뭐라 그러나? 왜 자꾸 뒷조사를 하세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팬이라서 친구들이나 이제 동료 경찰관들한테는 되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뵙고 오겠다고 그러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큐. 네, 경찰 근무복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좀 뭔가 좀 제가 가슴이 뛰는데 아시겠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네네. 경찰관이었고요. 그때 근무복하고는 뭐 색깔도 그렇고 많이 다르네요. 네, 이 가장 최근에 바뀐 근무복입니다. 그렇죠. 네네. 뭐 지금 생각에 저는 그 당시에 거의 그 비상이 일상화됐던 때여가지고요. 집에도 잘 못 가고 뭐 밤낮 없이 근무하고 피곤했는데 요즘은 좀 나아졌겠죠? 네, 요새 근무 여건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네. 네, 만족하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학교 선생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을 앞에 뵈니까 마치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 상담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래서 주로 가면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로 학교에 제 선생님 뵈러 가는 그런 일이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학교에 학부모들 찾아오시면 어떤 이야기 주로 나누시나요? 학교에는 부모님들이 종종 찾아오시곤 합니다. 네. 주로 교육이나 아니면은 진로 상담 이런 일로 찾아오시긴 하는데 네. 간혹가다 학교 폭력 사안 혹은 학생 선도 사안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 네 뒷담화가 내가 잘못했고 또 하나 있는데 너 근데 너 담배했으니까 기분 나빠. 다시 해봐. 재밌잖아. 선생님 해줄까? 어떠셨어요, 이 소리? 좀 충격적이고요. 뭐 저도 이제 사건 현장이라든가 아이들한테 이제 신고를 받을 때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좀 볼 때마다 성인들보다 더 수위가 심하다는 생각에 경찰관인 저도 충격을 받곤 합니다. 네. 갑자기 나와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얼핏 들으면 뭐 영화 속 한 장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의 그 소리라고 합니다.
예전에 사실 우리가 학교 폭력하면 뭐 옥상으로 따라와 뭐 그러다 투닥투닥 그 다음에 서로 뭐 화해하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이런 말이 적용되는 그러한 일들이었다고들 우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가 접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오늘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결코 애들 싸움으로 치부할 그러한 수준이 아닌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표창원의 하울링 세 번째 이야기는 신체 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 아이가 만약에 정말로 이 학교 폭력의 그러한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영상을 봤다면 도저히 아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영상인데요. 게다가 이제 더 참담한 건 이 영상 속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이 피해 아들이 괴로워했던 시간이 무려 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는 정말 1년이 10년과도 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피해 학생이 홀로 이 힘든 시간을 견디다가 학폭 사실을 처음으로 털어놓으면서 경찰관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경찰관으로서 또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무를 하시면서 혹시 그 학교 폭력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제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한 사례 혹시 좀 접하셨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 117이 학교 폭력 전문 그런 신고 번호인데요. 그렇죠. 네, 홍보와 또 교육이 잘 돼 있어서 학생들이 117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교사나 학부모가 알게 되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학생이 117로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하면 그 다음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피해 학생 상담 및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요.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여성 청소년 수사팀으로 사건을 인계해서 수사가 시작됩니다. 네. 아버지가 그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짚어보면서요, 몇 번이나 막 아주 깊은 회한을 느끼신 그런 대목들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 중단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러한 대목들인데 그 중에 한 번은요, 이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아내셨다는 거예요. 아시게 되고 나서 취하신 조치가 가해자에게 괴롭히지 마라 라는 한마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했다면 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 및 접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초등티처로서 먼저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접수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가 되었으면 좋았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학교폭력을 신고 접수하는 것 자체로 그 사안이 끝나거나 어떤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이 학교폭력이라는 갈등을 잘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해자에게 한마디 한다는 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은 아니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칙도 아니고. 과거에는 저희가 어른들끼리 갈등을 해결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끼리 좀 화해를 통해서도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했는데요. 이런 학교폭력과 같이 민감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서 절차를 지켜서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잠시 좀 이 글을 읽어주실 부탁을 드릴게요. 차마 제 입에 담기 두려울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설제와 눈을 섞어서 강제로 먹였다.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부어서 라이터에 불을 붙여 학교 담장을 핥아서 중학교 맛을 느껴봐라. 자장면에 조약돌과 나뭇가지를 넣고 먹이고 이를 거부하다 머리를 맞아 뇌진탕. 가방을 들고 나르는 모습을 촬영. 성기를 찍어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 강목으로 몸을 때려 근육 파열.
이게 뭐 자극적으로 지어낸 어떤 기사 헤드라인이 결코 아니고요. 그 실제로 한 학생에게 1년간 벌어진 현실이었거든요. 글로만 읽어도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제가 접했던 사건 중에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여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속옷까지 모두 벗기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의 사회적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각종 사건, 사고를 쉽게 접하기 때문에 이를 모방하게 되면서 학교 폭력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보시면서 이 정도 수위의 폭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 학교 폭력은 저연령화, 범죄화, 그리고 정서적 학교 폭력화 되고 있습니다. 네. 예, 학교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소 경미한 사안인 뭐 체육 시간에 바지를 벗긴다, 아니면 의견 차이로 주먹 다툼을 한다 등등의 경미한 사안도 있지만요. 성매매 및 강간 사안, 그리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품갈취 사안, 여러 학교, 여러 학생들에 의한 집단 폭력 사안 등 어른들이 행할 법한, 비록 아이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범죄에 준할 만한 그런 학교 폭력 사안도 종종 접수되곤 합니다. 네, 무척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 사례만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아버지가 영상을 발견하셔서야 이제 알려지게 됐단 말이죠. 그럼 피해자가 결국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가해자들이요,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혹시나 누구에게 얘기하면 너뿐만 아니라 네 누나와 동생들까지 다 괴롭힐 거야,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신고를 받고 피해 학생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보복이 두려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교수님께서는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저희가 접하는 사례들은 아주 심각한 사례들인데요. 피해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보복이고요. 말을 했다가 이게 해결되고 중단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가해자들이 더 가혹하게 보복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른들에 대한 불신인 것 같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거야. 결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걸 정확하게 알아주지 못할 거야라는 그런 불신이 가장 강하게 깔려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 심리학적으로 unheard cry라는 말을 쓰거든요. 분명히 피해자는 호소를 해요. 피해자는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거죠. 간접적인 방식으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데 왜 그런지를 제대로 물어봐 주지 않으시는 거죠, 어른들이. 이상행동이라고 치고 너 왜 그래?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런 잘못된 그런 야단을 치시고 하게 되면 입을 쏙 닫는 거죠. 내가 이러한 작은 신호에도 저렇게 오히려 화내시고 야단 치시는데 만약에 아주 심각한 이 폭력 피해 얘기하면 얼마나 나를 혼낼까. 그러한 그 미리 한번 살짝 간접적으로 호소했던 것을 어른들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얘기도 못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파악한 원인이거든요. 실제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보면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 어떠냐라고 피해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주 고통스러웠다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 53.6%가 답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우려스러운 게 자살 충동 혹은 자해 충동을 느낀다고 하는 학생이 26.8%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을 하지 못하는 피해 학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뭐 말을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어른들이 알고 나를 좀 구해줬으면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대로 가해 학생들의 심리도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집단 폭력의 범죄를 행하게 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사례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가해자들의 이런 가해 심리의 출발점은 많은 경우 가정이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상당수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그 피해 학생이었기
봤고요. 또는 목격자였고 그러면서 폭력의 학습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 가해 학생들에게는 열등감이라든지 욕구의 불만이라는 게 존재했고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원인이 아니고 누구에게서든 그 이유를 찾아내서 그 피해 학생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또는 가학행위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욕구의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표출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해자 심리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각각의 경우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다가 주저하다가 혹은 우연하게 그런 폭력 행동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 그게 왜 나쁜지 왜 중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교육이 없을 때 그다음에 그런 자기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괜찮구나라는 인식 속에서 점점점 그 행위가 교묘해지고 더 혹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이상 학교 폭력을 그냥 애들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학생들의 이 상황들 현실에서 이렇게 좀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런 피해 사실을 정말 말하기 어려워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보복이나 협박이 두렵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가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은 예. 다양한 징후를 나타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죠. 네네. 네, 그럴 경우에 현장에 있는 교육자분들 혹은 부모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데요. 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평소보다 안색이 안 좋거나 힘이 없다. 혹은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 별 이유가 없는데 조퇴를 하고자 한다.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말을 한다. 이런 등의 징후가 있고요. 특히나 아이가 평소보다 돈을 많이 달라고 하여서 돈을 쓴다. 그리고 핸드폰을 봤는데 흠칫 놀란다. 이런 징후를 보시면은 반드시 아이와 상담을 해보실 권고드리고요. 또 사이버 폭력의 경우는 네. 아이의 통신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다. 그리고 아이가 메신저나 SNS를 봤을 때 또 역시 놀란다. 혹은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카카오톡 계정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요구를 한다. 네. 했을 때도 징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해 학생들이 요즘은 와이파이 셔틀이나 그리고 소액 결제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을 갈취해서 그것으로 금전적 이득을 챙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SNS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사이버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을 저지르기 때문에 그런 징후들을 조금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이 사건의 결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사건 속 학생도 사실 보통의 피해 학생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차례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었고요. 아버지가 목 놓아서 호소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사건 어떻게 끝이 났을 것이라고 선생님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들은 학교폭력 대체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피해 학생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받곤 합니다. 네. 예,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 1항에 따라서 1호 서면사과, 2호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및 협박 금지, 그리고 3호 교내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 9호 퇴학까지 다양한 조치를 받곤 합니다. 네. 결국 이 사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 다 드러내고 밝혔고요. 가해자가 누군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또 조사를 다 벌였습니다. 그 결과를 모두 취합을 해서 결국 이것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니까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고민하고 그리고 마라톤 회의를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6명의 가해자 전원에 대한 강제 전학 결정이었거든요. 참 어떻게 보자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답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은 있긴 있지만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 중엔 가장 퇴학 이전에 가장 강한 조치이기도 한 그런 결정이라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안을 이렇게 보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가해 학생은 또 가해 학생대로 아직은 또 청소년이고
또 그 부모는 우리 아이에게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구나 가장 슬픈 것이 이 부모들이 또 가해 학생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잘못하긴 했지만 내 미래를 망칠 수 있는 학적부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건 막아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또 학교폭력 대책에 임하거나 아마 경찰관 근무 중에도 그런 모습을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가해 학생들도 그렇게 애를 쓰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우리 애의 앞길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떠세요? 현장에서 보실 때. 중간에서 입장에서 피해 학생도 상담하고 예. 가해 학생도 상담을 합니다. 네. 역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상담하는데 마음은 피해 학생 편이지만 가해 학생도 결국은 또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될까라고 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문제는 여기서 다른 학교로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끝이 납니까? 이 학생들의 그 가해했던 원인, 가해의 습성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다른 학교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사안을 들여다볼 때 폭탄을 제거하고 터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제8호 강제전학 조치는 가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네. 네, 전학 조치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시켜주고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과 동시에 다시는 학교 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만큼은 물리적 분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그 학생도 학생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이전에 있던 그 학교 분위기나 그런 환경을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분리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강제 전학 이렇게 들으면은 엄청나게 엄중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강제 전학의 조치가 학교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정책이 아니고 요즘과 같이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시대에는 물리적인 분리가 다소 의미가 좀 퇴색될 수도 있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학교 내에서만이라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시켜주고 가해 학생에게도 새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중에 또 이 학생들의 나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4살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 입건이나 뭐 수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촉법 소년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어찌 보자면 그 죄 또는 잘못에 비해서 처벌을 엄중하게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도 접하시죠. 맞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교육청 조치와는 별개로 경찰의 사건이 접수되면 10세에서 14세 미만들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실제로 교육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 좀 강할 때는 또 소년원 처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피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좀 저도 좀 많이 속상한 면이 있습니다. 네. 학교 폭력 사건 중에 실제로 실형을 받은 사례 접하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소년들은 학생들은 검찰로 송치가 되는데요. 네. 검찰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형까지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광주지방법원에서는 동급생들을 수차례 폭행해서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그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미성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미성년 한자죠. 한자를 풀어보면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한 나이다.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게 과연 면죄, 자기 책임에 책임을 다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자면 지금 고민의 일단을 말씀 주셨지만 한쪽엔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아픔과 충격과 고통이 있고 다른 쪽엔 가해자, 이 가해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 역시 가해자도 어리고 학생이고 미래가 있고 이래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어떤 그런 그 피해와 어떤 미래를
저울로 이렇게 형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그것밖에 답이 없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저도 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가해 학생들한테 책임을 우리가 어디까지 지게 할지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혹시 선생님 그 관련해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추가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이 업무를 16년부터 연이어 7년간 쭉 해왔는데요. 네. 예, 이걸 하면서 느낀 건 드라마에서는 혹시나 이 외압이나 어떤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그런 상황도 있고 때로는 민원 전화를 받으면서 학교나 선생님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충북에 있는 학교 그리고 교육청들은 절대 외압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지 않고요. 비록 이 절차가 모든 이들에게 100%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최대한 공정하고 피해 학생에게는 보호적인 조치를, 가해 학생은 교육적인 선도 조치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으며 네. 예, 교수님께는 이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저희가 가해 학생을 선도할 수 있는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들에 대한 좀 추가적으로 예, 학교 외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 질문 주신 내용이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해답이 명확하긴 한데 이게 현실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도시 전체가 학교가 되는 거죠. 선생님 말씀처럼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또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수단이나 권한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가해 학생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학교만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적인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폭력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가정에서 봐왔고 그것을 학교에서 자기도 모르게 친구들이나 또는 후배들에게 행사하는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런 폭력적인 그 성향을 개선하고 오히려 다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꿀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른 어떤 수단들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좀 대체적이고 대안적이고 학생 한 명에게 맞는 조치를 취했을 때 그 학생의 문제 원인을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가해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도 꽤 있고요. 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천은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간에서 피해 학생 편에서 항상 저도 조사에 임하고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해 학생도 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중간에서 경찰관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네. 한번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경찰관 개인에게 그 짐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책을 한번 강구해 보려고 뉴질랜드랑 캐나다랑 영국과 미국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나라들은 경찰에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에 그 중재팀을 두고 있어요. 경찰관들 중에 그런 청소년 범죄 중재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요. 중재 협상 설득의 그런 노하우를 그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전문가가 되면 그 경찰 전문가가 그 사안의 가해자도 만나고 피해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판사하고도 협의하고 이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깨닫게 하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러한 반성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 그러한 과정을 경찰관이 현장을 잘하니까 그 중간에서 모두 주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해당 지역 내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점점점 이제 줄어들고 가해자들이 반성하고 성인도 교정도 되고 피해자는 안심하고 경찰이 내 편이다라는 인식도 있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찰관 개인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경찰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언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공부해서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말은 본래 아동학대를 일삼는 어른에게 쓰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부모에게나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왜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는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무엇이든 1등이 우선이라며 경쟁만을 부추겼고 싸우면서 크는 거지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넘겨짚진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꽃으로 때리고 있진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답을 건네는 표창원의 하울링. 마지막으로 성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도 역시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